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부정적인 측면은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딱 사가지고 내 경영권을 바꿀 거야. 그러니까 경영권 바꾸기 전에 내 주식 비싸게 사줘. 이게 이제 그린메일 협박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80년대 나왔던 그 유명한 표현 중에 하나가 기업 사냥꾼의 몸값 요구 편지 뭐 이런 표현도 나왔어요. 몸값 요구 편지. 그치. 듣다 보면 알걸요 하다 보면 늘걸요 재테크 비법을 매일 오전 11시 편하고 친근한 경제 파트너 박연미의 목돈 연구소. 돈 되는 지식을 초콜릿처럼 꺼내 먹는 시간. 지식 편의점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이상권 전무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무님, 우리가 이 지식 편의점 시간을 설명할 때 저희가 지식을 이유식처럼 만들어서 숟가락으로 떠먹여 드릴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진짜 그런 시간이란 반응이 많아요. 아유,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우리 그 수장님도 기자 생활 해보셨지만 저도 기자 생활할 때 항상 그 선배들이 하는 얘기가 쉽게 쓰는 게 제일 어렵다고. 예. 특히 경제기사는 쉽게 쓰는 게 제일 어렵기 때문에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상권 전무님 만나러 와서 오면서 사실 이유식에 대해서 갑자기 관심이 생겨서 공부를 좀 해왔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G로 시작하는 두 글자 그 세계적인 이유식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네슬레 자회사. 예. 거기에 아기 모델이 지난해에 별세하셨다는 그 기사를 제가 최근에 봤는데 야. 이 아기 모델로 인해서 전 세계의 아기들이 이 이유식을 먹게 됐었다고 해요. 100년 동안 아기 얼굴의 그 산증인 모델 그 자체였던 요 아기 모델 앤 터너 쿡이 지난해 6월에 별세를 했답니다. 100년 동안 이유식의 마케팅에 크게 쓰였던 이 모델의 별세. 요걸 제가 기사를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 안에도 마케팅의 포인트 그리고 향후 100년 산업에 미칠 영향이 참 크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거든요. 예. 오늘은 주주 행동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니까? 예. 요즘 한국 증권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죠. 그 SM 엔터테인먼트 둘러싸고 이제 경영권 분쟁이 이루어졌는데 결국은 이제 다 주주 행동주의가 성공을 한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게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80년대 그 민주화 운동 시절에 6.29 선언, 그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호원철폐 독재 타도에 이제 굴복을 해서 그 당시에 이제 6.29 선언을 하면서 직선제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한국 자본시장에서 6.29 선언과 같은 이런 대형 이벤트다. 그 정도예요? 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뭐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이것이 뭐 어떤 분들은 비판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뭐 긍정하는 분도 계시지만 장기적으로 지금까지 한국 증권 시장에서 그 소액주주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소액주주 권리가 이렇게 존중받지 못한 나라였거든요. 경제는 이미 선진국에 진입을 했는데 그 주주 이익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 경제협력기구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 국가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이유가 어떻든 간에 지금 이런 드러난 현상은 비정상적인 것이고 이런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어떤 주주행동주의가 이 찬반 논쟁을 떠나서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주제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듣고도 짐작들을 하실 거예요. 최근에 SM 엔터테인먼트 경영권을 둘러싸고 하이브 이수만조 또 카카오 현 SM 경영진조가 아주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영권은 하이브가 이제 카카오 쪽으로 넘기는 것으로 하이브는 이제 플랫폼 사업만 협력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 지난주 월요일에 저희 목돈연구소에 이 모든 사태를 촉발했던 행동주의 펀드 온라인 파트너스 이창원 대표가 직접 나왔어요. 와서 이런저런 행동주의 펀드가 지향하는 방향을 얘기했더니 뭐 청취자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변화예요. 예전에 그 이런 행동주의 펀드 같은 경우 우리나라 이제 토종 펀드가 아니라 그 미국의 이제 기업 사냥꾼인 칼 아이칸이라든가 아니면 엘리엇 이게 이제 행동주의 펀드의 그 시조세격인 회사거든요. 뭐 삼성물산을 공격을 하고 그다음에 그 카라 아이칸이 KT엔자도 공격했을 때 야 한국 기업들을 쟤네들이 와서 기업 사냥꾼들이 와서 공격을 하는 거다라고 그러면서 여론도 그렇게 좋지가 않았었어요. 언론에서도 좀 비판적으로 썼었는데 이번에 완전 분위기가 달라요. 이번에는 오히려
이런 행동주의 펀드들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높고 많고 그 여론도 뭐 신문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부정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국에서도 이런 것이 움직임이 나타나서 좀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기울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1980년대 민주화 운동 시절에 화이트 칼라가 지지하면서 시장 학생들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화이트 칼라가 지지하면서 거대한 독재 정권이 붕괴가 됐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창환 대표로 시작이 됐었지만 수많은 소액 투자자들이 잠재돼도 소액 투자자들이 그를 이제 지지하기 시작했던 거죠. 이것이 뭐 나중에 더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떤 대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걸 바라보는 프레임 자체가 굉장히 많이 변한 것만은 분명하다. 예. 그러네요. 진짜 예전에는 우리가 행동주의 펀드라는 단어도 일단 쓰지를 않았었고 보통은 기업 사냥꾼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현재 한국 기업의 경영권을 외국 회사가 빼앗아 가려고 빼앗아가려고 한다. 한다. 예. 보통은 이게 증권면에 금융면에 들어가는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대개는 애국이 바탕에 깔려 있는 이런 느낌의 프레임이었는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이창환 대표가 작년부터 이게 시작이 된 거잖아요. 예. SM 주총을 앞두고 SM의 지배구조 바꾸면 주가 훨씬 올라갈 수 있다. 이 지배구조를 개선하자라고 했는데 이들이 갖고 있는 지분은 사실 SM의 한 1%밖에 안 됐잖아요. 예, 그 외국도 그래요.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렇죠. 우리만 그런 건 그런데 아니고. 예.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호응을 해주더란 예. 말이죠. 이거 왜 그럴까? 우리 행동주의 투자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활성화가 된 건가? 요 궁금한데요. 아마 행동주의 투자 혹은 주주 행동주의 다 같은 말이에요. 이런 것이 이제 부분적으로 아름아름 진행은 됐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어떤 큰 흐름으로 된 것은 제가 보기엔 처음인 것 같고 이 많은 분들이 이제 행동주의 투자나 주주 행동주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는 어떤 거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사냥꾼 그다음에 갑자기 이사회가 딱 열렸는데 갑자기 빡 나타나가지고 회사를 딱 결정을 딱 뒤집는 거 이런 거 얘기했는데 그건 뭐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얘기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주주 행동주의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헤지펀드가 경영권에 대해서 지배구조 바꾸려고 그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주주 행동주의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주주 행동주의는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헤지펀드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 공모펀드도 합니다. 일반 공모펀드는 헤지펀드를 지지를 하죠. 그다음에 연기금도 해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기금 캘퍼스라고 그러죠. 대표적인 여긴 주주행동주의 연기금이거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도 과거 얼마 전에 엑슨모빌을 어느 한 헤지펀드가 그 작업을 했을 때 거길 지지를 선언합니다. 자기네 의결권을 너한테서 주겠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들이 직접적으로 행사하지는 않지만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그다음에 지배구조를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쪽으로 아니면 기업이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하는 그런 헤지펀드, 행동주의 펀드를 지지하는 것도 일종의 주주 행동주의예요. 그리고 형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주주관여.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주주관여라는 건 뭐냐면 주주가 서한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시는 워렌 버핏도 주주관여를 했었어요. 첫 시간에 말씀해 주셨던 주주 서한이네요. 주주 서한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버핏이 아멕스 1963년도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주식을 갖고 처음 사기 시작합니다. 지금 아멕스의 최대 주주가 버크셔 해더웨이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기억을 한 5% 샀었을 때 거기가 무슨 오일셀러 사건으로 사고를 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현 경영진이 그 피해자들을 보상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오히려 버핏은 주주 서한을 보냅니다. 피해자들을 후하게 보상해라. 그것이 내가 당신에서 주식을 산 이유 중에 당신에서 너무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신뢰를 더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주주 가치도 좋고 회사도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라라고 오히려 돈을 더 주라고 버핏이 주주 사안을 써요. 당장은 회사에서 장부상으로 좀 손실이 예. 날지 몰라도. 그래서 제가 이제 주주 행동주의 내용을 준비한 이유가 많은 분들이 뭐 공격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미국은 다양한 형태가 존재를 하는 거고 한국도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앞으로는 오히려 회사가 단기적으로 이익이 좀 줄더라도 회사의 브랜드를 유지하고 그 장기적으로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손실 정도 감당한다 이런 것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주주 제한, 뭐 대표적인 거죠. 주총의 안건을 올리는 거죠. 이번에도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많이 싸우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일부 기업들은 대다수 기업들은 그렇지 않지만 일부 기업들이 주주 제한도 안 받으려고 막 하거든요. 안 받으려고 하면 안 받을 수 있어요? 반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재판을 걸고 소송을 걸어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주주행동주의는 굉장히 법적인 절차를 계속합니다. 아마 이번에 뭐 SM 같은 경우도 제 생각 잘 모르지만 저는 그 아마도 법률적 검토를 상당히 많이 했을 거예요. 그걸 하지 않고도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뭐 밤대 투표 캠페인 이런 거죠. 거기 뭐 경영진 반대하거나 뭐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 안 맞아. 그러니까 반대 투표 캠페인을 하자 우리가. 이것도 일종의 그 주주행동주의고요. 이번에 이제 주주행동주의에서 가장 강도가 높은 게 이번에 SM에서 있었죠. 위임장 대결을 하는 겁니다. 들어가서 정말 투표로 싸우자. 왜냐하면 주식회사의 최고 의결기구는 주총이니까 거기서 우리 표 대결하자. 그러니까 내가 그럼 표를 하려고 그러면 이번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SM 같은 경우에도 헤지펀드가 지분이 많이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우군을 모으는 거죠. 예? 우군은 뭐 연기금도 모으고 개인 투자자도 위임장 받고 그다음에 뭐 어떤 펀드 같은 데 공모 펀드에서 뭐 SMG 많이 가지고 있으면 거기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쪽에 위임장을 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표대결을 붙이는 거죠. 내가 대표로 싸움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마지막 단계이고 가장 적극적인 겁니다. 크게는 이 네 가지 정도 형태로 이루어지고 뭐 주주 선에서 끝날 수도 있고 주주 제안해서 또 수용해서 주총에서 좋게 결정해서 거기서 끝날 수도 있고 이것을 따로따로 하기도 하고 이것을 전부 다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뭐 우리가 주주행동주의 그러면 무조건 가서 뭐 주총 가서 막 표대결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단계가 많군요. 우리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네.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는 게 이걸 다 묶어서 우리는 이제 주주행동주의, 행동주의 투자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1년의 과정을 복귀해 보니까 진짜 그 단계를 다 밟았네요. SM 경영권 분쟁에서 작년부터 시계를 좀 돌려서 보면 이창원 대표의 이 온라인 파트너스가 주주 서한을 먼저 보내서 지배구조를 바꿔라. 주주 제안을 통해서 감사를 바꾸자. 그래서 우군을 또 모았고요. 그 이후의 상황을 보니까 결국은 우군을 모아서 위임장까지 받고 작년 주총에서 감사를 바꿉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새로운 경영진과 함께 새로운 비전을 써보자. 이 순서대로 그러고 보니까 다 했네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행동주의에 대해서 일단 또 하나 좀 이렇게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제가 말할 뭐 능력과 계제도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사례 같은 거 자꾸 소개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행동주의의 아마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지만 우리가 의미 있게 이게 시작이 됐던 인물이 이제 월가의 학장 워렌 버핏의 스승, 뭐 월가의 성경이라는 현명한 투자자를 썼던 벤자민 그레이엄의 얘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주주행동주의 책에 관한 역사 같은 걸 보게 되면 항상 이 사례부터 등장을 해요. 빠지지 않고. 그게 이제 벤자민 그레이엄이 1926년도에 이제 철도 관련된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 노던 파이프라인이라는 회사를 찾게 돼요. 근데 이 회사는 뭐냐면 1911년도에 스탠다드 오일, 미국에서 소위 말하는 반독점법에 의해서 기업을 분할했던 최초의 사례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사례들이 좀 많이 있었죠. 그 이후에도 뭐 마이크로소프트사 같은 경우도 반독점 소송 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 회사를 33개 회사로 분할을 합니다. 뭐 이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유명한 게 AT&T죠. 네. 마미벨 엄마 전화해서 그다음에 아들 전화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그래서 지금의 뭐 AT&T가 다 분할을 또 시키죠. 이것도 밤새서 유명한 역사인데 이게 이제 그 맨 처음이 이제 스탠다드 오일이거든요. 지금 엑슨 모빌도 그 일종의 거기서 그때 분사됐던 회사죠. 분할됐던 이 34개 회사 중에 하나였었는데 이 회사의 그 변경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 회사가 보유한 채권이 가치가 굉장히 있는 채권이에요. 이 회사 채권이 뭐 국채랑 뭐 여러 채권을 철도 채권 같은 거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한 $95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묵혀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이 효율적이지 않다. 왜 여기 묵히고 있냐. 그래서 벤자민 그레이엄이 제안을 합니다. 서한을 보내죠. 그걸 팔아가지고 주주들에게 배당을 다 해라. 그러니까 그냥 경영진이 왜 하냐 그거죠. 싫은데 여기서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경영자라는 걸 어떻게 보느냐에 차이는 굉장히 중요한 시각차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 벤자민 그레이엄은 경영자는 주식의 대리인이다. 주주의 대리인이다. 그러니까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니들이 일을 해야 되는 거지. 물론 요즘은 이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고 그래가지고 사회라든가 종업원 뭐 이렇게 그 지역사회 이런 게 기여를 해야 되지만 그 벤자민 그레이엄은 기본적으로 봤던 경영자는 주주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주주 이익에 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그 지금은 그 돈 쓰지도 않고 투자도 하지 않는데 뭐하라 그냥 잠궈주고 있냐는 거죠. 비효율적으로. 그걸 배당을 해라. 주주들에게 $90씩 배달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진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왜냐하면 니들이 뭘 하냐. 이 뭐 예를 들어서 파이프 회사 경영에 대해서 주주는 그냥 투자만 하는 존재지 경영에 손대서는 안 된다라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벤자민 그레이엄이 화가 난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서 벤자민 그레이엄이 주식을 사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우군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우군이 록펠러 재단이 강력한 우군이었었는데 너무 센데요. 예, 록펠러 재단도 하고 100주 이상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 다 찾아가지고 그들한테 나한테 위임장을 달라고 그래서 주총에 상정을 해서 그 이사회에 들어갑니다. 5명 중에 2명을 교체해 버립니다. 주총에서.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 네. 깜짝 놀란 거죠. 이러면 안 되겠네. 그래서 이제 배당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주주 행동주의 사례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본격화된 것은 미국에서 1980년대인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70년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그 주식시장이 어려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산도 많고 저평가된 기업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주주행동주의가 뭐냐면 호황장에서 거의 잘 일어나지 않아요. 아, 그래서 올해 이제 약간 시장이 침체됐을 네. 때 너무 저평가됐는데 저 기업이 말이야 주주이익도 안 하고 투자도 안 하고 가만히 현금만 쌓아두고 있고 뭐 지배구조도 너무 뭐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이럴 때 등장을 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주로 대다수의 경우가. 그래서 이게 80년대 초부터 등장을 하고 그게 이제 이때 등장했던 가장 유명한 인물이 칼 아이칸이고 우리가 이제 그 영화 있었죠. 프리티 우먼인가? 네. 예, 거기에 나오는 리처드 기어가 했던 역할이 바로 이제 이런 행동주의 펀드의 하나의 펀드 매니저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뭐 그런 것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인데 이것은 부작용도 있어요, 물론. 왜 없겠습니까? 이게 항상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것도 있고 어둠이 있으면 밝음도 있는 건데.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SM 이야기가 나와서 계속 등장하는 이창원 대표가 JB금융지주라고 하는 예. 그러니까 금융회사를 상대로도 이런저런 요구사항을 얘기하는데 JB금융지주에서는 그렇게 하면 회사 경영 못한다. 예.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부작용은 없을까요? 그래서 이제 뭐 저는 뭐 온라인 파스라는 회사 그런지 잘 모르요. 저는 뭐 친분도 없고 뭐 정확히 잘 모르니까.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부정적인 측면은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딱 사가지고 내 경영권을 바꿀 거야. 그러니까 경영권 바꾸기 전에 내 주식 비싸게 사줘. 이게 이제 그린메일 협박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80년대 나왔던 그 유명한 표현 중에 하나가 기업 사냥꾼의 몸값 요구 편지 뭐 이런 표현도 나왔어요. 몸값 요구 편지. 그렇지. 네 경영자들을 몸값으로 네. 해서 내가 네 쫓아낼 수 있으니까 그러기 전에 내 주식 비싸게 사줘. 이런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빨리 팔고 나가는 거죠, 단기적으로. 그렇지만 그런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이 이익을 요구들을 보호해주지는 않거든요. 이런 식의 이제 부작용이 있는 거고 아마 이런 주주행동주의를 비판하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실 거고 아마 이제 강조하시는 분들은 일단 벤자민 그레이엄이 노던 파이프라인에서 했던 것처럼 주주이익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경영자라는 것 자체가 단순하게 회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투자해준 주주들에게도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시각에 갖고 있는 건데 항상 이 두 개가 대립되지만 항상 그 인생의 모든 것이 그렇지만 흑백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레이존에서 결정이 되죠. 적당한 타협도 이루어지기도 하고 네. 안 돼 끝까지 가기도 하지만 보통 타협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결국은 그게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는 차후에 주가로 일단 반영이 될 테고요. 맞습니다. 시장에서 맞습니다. 일차적인 예. 평가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이 회사가 어떤 평판을 얻느냐 이걸 통해서도 엿볼 수가 있을 텐데 최근에는 주주행동주의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은 것 같아요. 예. 이것도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한국은 아직 이런 것이 약합니다. 현재 한국은 지금 직관적으로 그동안 너무 소외되어 왔던 그 주주들의 이익에 생각해야 된다. 이제 경영자들이 이런 식으로 좀 가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지배주주들도 마찬가지고 이걸 하고 있는 건데 이거보다도 한 걸음 더 나가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주주행동주의도 있어요. 이것은 좀 사회를 좀 선하게 만들려는 노력을 하는 건데 이게 뭐 가장 유명했던 것이 80년대입니다.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아파르트헤이트 흑백 그 분리 정책을 했을 때 그 인권에 반하는 거다 저건.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 주식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뭐 미국의 주요 대학 기금이라든가 네. 대학 기금 같은 것들은 왜냐하면 대학은 교육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돈도 벌어야 되지만 이 돈이 학생들을 교육시켜서 미래의 리더들과 미래의 세대를 그 양성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렇게 부도덕한 곳에 가서 돈을 버는 기업들 가져서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 팔아치웁니다. 그리고 팔아치면 시장에서 보여주는 거죠. 주가 떨어지게. 그다음에 연기금들도 팔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그 사회적으로 자본시장이 네. 굉장히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흑백 분리 정책 큰 환기를 시킨 역할을 하고요. 최근에 가장 재밌었던 사례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엑스모빌 사건이에요. 네.
그 행동주의 펀드 중에 엔진 넘버원이라는 회사가 있었더라고요. 이 회사가 엑스모빌 이사회가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욕을 한 거예요. 언제까지 당신들은 석탄 연료에 기반한 석유 연료에 화석 연료에 기반한 사업을 해야 되느냐. 이제는 그것이 우리가 이제 2015년대 8월 기후 협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구 온난화의 온도를 낮춰야 되거든요. 근데 이 화석 연료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류의 가치 이런 거를 높이고 기업 가치도 높이려고 그러면 엑스모빌의 석유 전문가만 있으면 안 되고 풍력 전문가라든가 친환경 전문가가 이 사회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 이 행동주의 펀드를 가장 지원해줬던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형 캘리포니아 공무원 네. 캘퍼스가 지원해줘서 12명 이사 중에 3명을 바꿔버립니다. 야, 이게 행동주의 펀드가 세상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행동주의 펀드와 무조건 같이 한다고 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실익이 보호되지는 않는다는 거 이런 것들까지는 잘 살펴보셔야 꼭 된다는 아셔야죠. 말씀 예.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저희 오늘 예.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지식편의점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이상건 전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